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지금도 고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라고는 아내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지 학창시절 때부터 수줍음도 참 많았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엄청 길었고, 어쩌다 보니 여자를 만나도 부끄러워서 말조차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저에게 그 당시에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회사에 새롭게 들어온 격리 아가씨였죠. 저와 3살 차이 나는 아내는 쑥맥인 저를 유달리 챙겨줬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다른 동료 격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건지 저는 걱정스러워 울고 있던 아내에게 별말 없이 간식거리를 사와서 그냥 옆에 놔두고 간 뒤로 아내는 저를 수시로 부르면서 이것저것 말을 먼저 걸게 되었어요. 처음에 봤던 것과 달리 아내는 활달하고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하는 모습에 점차 아내를 좋아하는 격리들도 많이 생겼고, 그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독 지독하게 아내에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격리 한 명이 있었는데, 항상 사내에게 맨날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던 터라 문제가 컸었는데, 내부 감사 때 소액이긴 하지만 회사의 작은 횡령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여자를 따르며 아내를 같이 따돌렸던 사람들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국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밥 먹거나 퇴근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말고도 아내와 밥 먹기를 원하는 동료들이나 퇴근할 때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먼저 혼자 다니려고 하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자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선뜻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데이트 날 아내는 진짜 너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최근 몇 달간 단 한 번도 나에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 손을 한 번 잡지도 않냐는 말에 저는 내가 그렇게 하면 싫어할까봐 겁나서 못했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 거냐고 물으면서 정말 천사처럼 활짝 웃는 모습에 아내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내랑 저는 커플이 되었고,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랑 사귄다며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하고는 저랑 밥을 먹고 퇴근을 같이 하고, 이제는 퇴근 이후에도 서로 데이트를 자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시골집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시골이라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혼자서 살다 보니 일가 친척은 없고 주말이면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 말고는 집에서 할 일이 없던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엄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트를 하던 것이 점점 아내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한 번은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 그때부터는 반동거 비슷하게 주말이면 아내의 집에서 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30 넘어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가 제 삶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더군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혼자서만 계속 지내는 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덜컥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성화를 부리셨고, 그렇게 사귄 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 한번 보여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과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러니 놓치지 말고 이 여자친구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항상 아내를 놓칠까봐 항상 강박 증상으로 아내를 따라다녔고, 아내가 어딘가에 나가거나 친구나 동료들을 따로 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쓸쓸해질 정도로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내가 좋냐며 웃다가도 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자기를 데려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 4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준 날은 정말 하늘로 날아갔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연애를 접고 처가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처음으로 뵙고 인사도 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기에 그 뒤로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이 결정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아들이 여자랑 연애 한번 못 해봐서 너무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좋았다며 어차피 저를 주려고 사두었던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외곽 쪽에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셨습니다. 남은 빚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었고요. 그동안 조그마한 집에서 지내다가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저희 부부도 진짜 이제는 정식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내도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 와서 지내던 1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숨막혀서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연애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니 소심했던 제 성격도 이제 여자라고는 아내만 쳐다보니 다른 여자들에게 기죽어서 말할 이유가 사라지자 당당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무렵 이제 정식으로 결혼했으니 처가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2번 정도예요. 사실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던 터라 가는 건 부담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가가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저녁 식사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부담될까봐 제가 꺼려하자 아내는 오히려 좋다며 대신 우리 부모님도 한 번씩 뵈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처가에 가며 장모님께서 잡아주신 닭고기 먹고 고구마를 직접 캐보기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어야 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아내도 물 마시러 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아내가 돌아왔기에 어디를 갔다가 왔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몹시 놀라며 아직 안 잤냐고 되려 묻더군요. 그게 아니라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더니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아내는 당황하면서 바람 쐬러 잠시 나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는 밖을 나갈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묻는 것도 그만뒀지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번뜩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방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농기구랑 쌓아놓는 곳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곳이었어요. 이 오밤중에 지하실을 내려갈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싶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자며 일단 기다렸습니다. 다음번에 장인어른 집에 온 날 일부러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누워있자 아내는 제 얼굴 앞에 손을 들이밀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러보더니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몰래 일어나 나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굳이 저한테 안 들키고 저렇게 나가려고 하고 그것도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고 저는 아내가 나가는 것을 뒤따라 나가자 밖에서 2명의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놀랍게도 장모님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확실히 자냐며 연신 되묻는 장모님의 목소리. 그러자 아내는 그 사람 잠들기 시작하면 흔들어도 잘 못 깨어나는 편이라고 말하고 둘은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지하실에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갑자기 안쪽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고 철문은 바로 닫히더군요. 저는 이걸 어쩔까 하다가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가까이에 귀를 붙였더니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계속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철문에 감춰진 지하실 방안을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는 노숙자 같은 남자분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그곳에 발이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대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감금되어 있어 보였고 심지어 화장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요강들이 보였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아내와 장모는 자기들이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도망치며 경찰서로 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탄 자동차를 몸으로 앞으로 가로막으며 아내는 진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뭘 하든 하라고, 이러면 오해만 쌓일 거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며 싹싹 빌더군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을 테니 설명을 해보라니까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지하실에 갇혀있는 남자는 아내의 오빠랍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증을 앓았고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신 연령이 낮으니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달라고 욕을 하고 가족들을 아주 못살게 굴더니 이제 몸이 성장을 해서 중학생 시절에는 아내에게 몹쓸 짓까지 하려고 했다더군요. 사리 판단을 못하고 본능만 있는 거라 이걸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아내는 그런 소문이 나면 큰일이 나니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또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질 테니 집에서는 아내의 오빠인 아들을 지하실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냐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그 이후로 정신과도 다니면서 점차 괜찮아졌고 20살이 되기 전 고등학생 때 도망치듯이 서울로 온 것도 그 일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엄청난 사실들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미안하다고 난 그런 줄도 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니까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반대로 저라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겠냐는 말에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그나마 한 번씩 내려오면 오빠를 저렇게 챙겨주고 내려가서 씻겨주는 게 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는 더 이상 일단 이 집에 있기조차 싫었고 아내의 과거를 다 알게 되고 몰랐던 형님의 존재까지 알게 되자 저의 심정은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와는 그 이후로 예전과는 다르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네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나서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이 저와 저의 가족을 속인 것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부모님께는 이러한 사실들은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내와 계속 산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내는 저에게 줄곧 미안하다며 울며 사과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했지만 이게 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전에는 아내에게 아이를 어서 가지자고 했던 그 말들도 전 이제 겁이 납니다. 혹시나 자폐아가 태어날까 봐요. 유전성이 있는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저 역시도 모든 것을 숨기고 아내의 오빠는 저렇게 방치하고 묵인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8살이고 남들과 비슷하게 은행 대출을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고 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둘이 비슷한데 남편 직업은 성과 비율이 커서 어떨 때는 전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남편의 월급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저도 직장이 있으니 돈은 함께 벌면 그만이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 주변이 특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회의감도 오기 마련인데 제 주변의 후배들만 봐도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엄청 성실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영업직을 시작했다고 했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해서 그런지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도 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책임감도 많고 섬세하기까지 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손님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구매 후에도 생일이며 자잘한 일도 챙기고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기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엄청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았네요. 사실 저희 남편을 소개받게 된 것도 직장 선배 언니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엄청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전하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고요. 마침 그 시기가 겨울이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그때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커피를 제 옷에 쏟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물티슈도 아니고 손수건을 내밀며 요즘 어떤 남자든 손수건을 챙겨 다니나 싶어서 직장 선배에게 들은 대로 정말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 손수건 때문에 그 남자에 대한 첫인상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세심하게 챙겨주는 일들은 제가 싫었거든요. 누가 저를 챙겨주고 손수건까지 건네받은 적은 그때까지 태어나서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엄청 놀라지요. 혹시 바람둥이인가? 여자가 많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모습은 없고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성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 쌓이고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괜찮은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로 고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 5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 있고요. 형님은 저보다 1살 더 많습니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당시에 아주버님 나이는 39살, 형님은 34살이었고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형님이 27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 보였고 마치 친딸처럼 시어머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집안 분위기도 마냥 좋게 보였어요. 나도 결혼해서 지내다 보면 형님처럼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이 나쁜 게 문제지 좋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좋은 것도 문제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원래 집안에 제사가 12번이 넘게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4번 정도만 지내면 된다고 그마저도 나중 가면 다 없앨 계획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웃으며 잘 하셨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머니만 믿겠다고 하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제사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어서 그런지 다른 건 몰라도 제사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요즘 제사 지내냐고 그것도 옛말이라고 했는데 대체 그런 소리는 누가 했는지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바뀐 게 없던데요. 그런 소리는 누가 적었는지 결혼은 해보고 하는 말이 이제 몇십 년 해오던 걸 무슨 수로 줄이겠나요? 원래 줄이는 것보다 끊는 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았네요. 줄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시부모님도 걱정이 많아 보이셨고 그러다 한 번은 아주버님이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봤다고 하는데 대책이 왜 제사로 이어지는지 결국 줄었던 제사를 하나하나 늘리기 시작했어요. 조상님이 노하셔서 사업이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아주버님의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심해져서 원래 하던
4번의 제사가 8번으로 늘더군요. 그럼 제사를 필요한 사람이 지내는 게 맞잖아요. 아주버님의 꿈에 나왔으니 아주버님이 지내면 되는 거였어요.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리면 걱정 많은 조상님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제가 힘들게 해야 하는지. 남들은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다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니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던데요. 돈 벌어야 할 확고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자꾸 부르니 무시할 수도 없었고 빚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지나가는 은행 간판만 봐도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새어 나오는데 게다가 무슨 영문인지 저희 시댁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은행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그 은행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댁 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 기분이 참 묘했어요. 처음에는 아주버님 때문이라도 그냥 참았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저리 매달리는데 제가 어쩌겠나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풀린다고 해서 지내던 제사를 다시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제사 먹튀도 아니고 영원히 지내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내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온종일 앉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제사 음식까지 하는 건 내 능력 밖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저보고 알았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해볼 테니 다음부터는 미리 가서 음식을 하지 말라고 중간에서 다 막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뱉은 말은 잘 지키거든요.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다. 결국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뒤 시어머님께 문자가 정말 딱 한 줄 왔는데 다음 제사부터 신경 쓰지 말거라 이렇게 한 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10통을 넘게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형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은근히 그래도 제사에 참석은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주버님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형님이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와서 하는 신용만 해도 되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 건데 혼자 안 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좀 더 일찍 가서 준비해 놓겠다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역시 맏 며느리는 뭔가 다르기는 다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참석하겠다고 했고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제사에는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갔고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오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따뜻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 보였어요. 형님이 제 옆에서 이런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아프게 들렸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끝마다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직장에 다니기 힘들지 않냐 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이 좋겠지요. 그러다 결국 저에게 한 소리 하셨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그런 소리까지 다 하냐고 하셨습니다. 어른들 보시기에는 숙박업체에서 일하는 게 탐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대학도 호텔 관련 학과를 나왔고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공부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손님도 반에 반토막으로 줄어버려서 직원들도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인 상황인데 거기서 버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밀려나지 않으려고 더 악착같이 기다렸거든요. 그때 큰 소리를 듣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제사를 참석하면 할수록
어머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멀어지기만 했고 그 모든 걸 뒤에서 형님이 조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많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칭찬을 해도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신우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는 솔직히 형님이 그냥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터졌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제 머리를 건드리더라고요. 머리카락 때문에 직장도 아니고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직업병 같은 건데 호텔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점이 그거였어요. 손님들 상대하고 온종일 서 있고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름 요령이 생겨서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조건 단정해야 하잖아요. 여자 직원들도 당연히 머리를 올렸어야 했고요. 머리카락을 묶고 핀으로 꼽고 거기에다 스프레이까지 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한 올이라도 흘러내리면 바로 뭐라고 지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늘 모자 하나를 쓰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10시간 넘게 그렇게 고정시킨 채로 지내다 보면 답답한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머리카락을 체크하고 흘러내린 게 있으면 다시 올려서 스프레이를 뿌리고요. 근데 그런 제 머리를 제사 때 뭐라고 하시더군요. 제사가 있는 날에는 퇴근 후 직원 샤워실에 들려서 깨끗하게 다 씻고 갑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인 만큼 저도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씻고 도착을 한 상황이었고요. 머리도 당연히 감고 당연히 묶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머리를 묶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당연히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자주 갔었고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머님이 유독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면서 저보고 묶으라고 옆에서 닥달하시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형님이 제 옆으로 오더니 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야 한다고 게다가 호텔이면 더 그렇지 않겠냐고 하는데 불을 끌어온 건지 불을 지르려고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그 소리에 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묶었고요. 바닥에서 전을 붙이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다 머리가 한 올씩 빠져나왔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이 계속 거슬렸는지 엄청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이 스프레이 통을 들고 제 머리에 뿌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제 앞머리에다가도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셨고요. 그때는 제가 전을 붙이는 중이라 가스버너 바로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때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스프레이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자꾸 귓가에는 그 스프레이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방에 있는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그때 형님과 마주치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형님이 보였고 저에게 뿌리던 스프레이통을 형님 가방에 넣고 있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형님이 엄청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님이 허락도 없이 가방에서 빼서 가져갔다고 아까 많이 놀라지 않았냐며 제 손을 붙잡는데 아니 형님 가방에 스프레이가 있는 건 어찌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와중에 방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셨나 싶더군요. 형님이 직접 드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제 가방을 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와 어머님 사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서먹하고 사이가 나쁜 사이이니 적당히 하시라고. 나는 여기서 이쁨 받을 마음도 없고 이미 접었으니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제 머리카락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저보고 오해라고 서운하다고 하는데 오해는 무슨.
그 일이 있고 보름 뒤에 제사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도착해서 주방에 들어가 보니 아주 대놓고 스프레이 2통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저번에 봤던 그 스프레이와 똑같은 브랜드였어요. 이번에도 어머님은 제 머리카락을 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스프레이를 꺼내면서 남편에게 모두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형님이랑 어머님이 내 뒤통수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스버너 옆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때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주방에 저렇게 스프레이가 떡하니 있으니 저희 남편이 그것을 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러자 형님은 그 스프레이통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 당연히 오자마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어머님은 예전보다 더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대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삿날이든 꿈에 누가 나오든 간에 시댁에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고 그냥 빨리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일하느라 힘들지 않았냐면서 열심히 불 지르느라 바빠 보였고요. 이 꼴 보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사 음식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제 뒤통수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향기까지 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역시 시어머님이 서 계셨고 그 뒤에는 형님이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열이 뻗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자꾸 뒤에서 말도 없이 스프레이를 뿌리냐고 했어요.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 모습을 아버님도 보셨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길래 불편해 보여서 고정해 주려고 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면전에서 저 보라는 듯이 앞머리에 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갔는지 너무 따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거기다 대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신경을 써줘도 난리라고, 유난스럽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면 오줌이라도 뿌린 줄 알겠다며 웃는데 옆에 있던 형님이 제일 크게 웃더군요. 그러자 거실에 있던 아주버님도 웃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같이 웃으셨어요. 세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아주 즐거워 보이더군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냉수 마찰을 하면서 한 번에 갈아야 된다고 하던데 나와서 그거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어머님이 들고 계신 스프레이통을 뺏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형님 가방에서 스프레이 한 통을 더 들고 왔고요.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뿌리겠나요? 고정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시댁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곧바로 한 바구니 가득 담아놓은 다용도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김에도 뿌려놓았습니다. 아주 딱 붙더군요. 아주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조금 그래도 덜렁이는 게 보이면 그게 과일이든 생선이든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는 넋을 놓고 보고 계셨고요. 자세히 보니 저 구석에 쌓아올린 산적들이 삐져나와 있길래 당연히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정신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붙잡고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음식에다가 지금 뭘 뿌리냐며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에게 그랬습니다. 고정시키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뿌리는 거라고, 사람 머리에다가도 뿌리는데 음식에다가 못 뿌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어요. 이번에 다 고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고정은 뭘 고정하냐고 재수씨나 좀 고정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산적을 쌓아놓은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셨고요. 옆에서 남편은 그걸 손으로 쿡쿡 눌러보는데 그 모습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프레이 2통을 싹 다 뿌려버리고는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다음 제사부터는 스프레이를 넉넉히 가지고 오라고, 5통은 있어야 골고루 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가 챙겨오겠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저보고 제사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일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곧장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더군요. 사실 기다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그냥 내가 차를 몰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는 그날 저녁 저보고 너가 심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제사 음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다고 하길래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이냐고, 음식에 뿌리는 건 안 되고 내 눈에 뿌리는 건 괜찮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갈라서자고요.
머리털 잘 안 빠지는 여자랑 새살림을 차려서 스프레이를 뿌리든 뭐든 하든 하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부르면 본드통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남편 혼자만 다녔고요. 정말 양심 없는 형님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저보고 미안하다 어쩐다 연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사든 뭐든 평생 혼자 잘 지내보시라고 나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사라는 제사는 형님이 혼자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를 지냈던 횟수에서 최근에 한 번을 더 늘렸다고 들었는데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예전에 1년 12번의 제사들이 모두 원상복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사업은 아직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12번이 13번도 될 수 있겠네요. 제사를 지내든 기우제를 지내든 저는 이제 시댁은 쳐다도 안 보고 지낼 겁니다. 좀 과하다 싶어도 그렇게 뒤집어서 그날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요즘은 참 편하게 지냅니다. 남편은 그날 뒤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참고 지낸다며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참는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처럼 제 일을 성실히 하고 은행 대출을 열심히 갚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조상님이 저희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김장해 보셨나요? 김장철인지 마트만 가도 배추며 무며 엄청 많은데 김장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기억이 있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진짜 생각을 곱씹어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새댁입니다. 시댁에 가서 김장하는 것은 판에서만 보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첫 김장을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댁은 김장 안 하고 사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갔던 식당의 김치가 맛있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김치를 좋아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모네서 김장하는 날 얻어먹은 수육이랑 김치 먹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 자기는 집에서 김장한 적이 없어서 그런 문화를 잘 모르고 수육 삶아서 김치랑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의 김장철에 갑자기 앞으로는 우리도 김장해서 먹자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김장하고 수육도 먹고 그런 집 보면 항상 부러웠다며 아무래도 사 먹는 것보단 직접 하는 게 훨씬 건강한 것이라며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릴 수 있는 일꾼이 생겼다고 생각하신 건지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며느리 입장에서는 걱정도 덜컥되고 솔직히 시어머니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치가 정말 없어서 저의 마음이나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 못 채고 드디어 수육에 김장김치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며 혼자서 신났더라고요. 결혼 초이기도 하고 저 혼자 다 보이는 어머님의 의도를 섣불리 말하기도 뭐해서 그냥 혼자 좋아하게 내버려 두었죠. 시어머니가 김장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네 남편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 없으니 괜히 달고 오지 말고 너만 오라고. 그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특징인데 늘 말로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 걔는 쓸모없다, 할 줄 아는 거 없다, 덩치만 큰 애다, 네가 고생이다, 너 만나서 참 복이다라며 말로는 그러시는데 늘 속뜻은 따로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은 전혀 안 시키십니다. 남편이 데이트할 때는 펜션 놀러가서 볶음밥도 해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일절 요리를 안 하거든요. 자기는 못한다고 할 줄 모른다고 하고 대신 설거지는 잘하지만요. 어느 순간 그게 제가 좀 불만이라서 아무래도 같이 요리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넋두리 한 적이 있거든요. 땡땡씨는 요리를 전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도 아유 걔 할 줄 아는 거 없어. 라면물도 잘 못 맞추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 요리하고 밥 해주는 건 며느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은 꼭 챙겨줘야 한다고도 하시고요. 속으로는 아들 요리 하나 안 가르치시고 장가 보내시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하고 말았죠. 다시 김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머님은 쓸모없는 아들은 밥 혼자 차려 먹든 라면 끓여 먹든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고 너만 와라. 수육해서 맛있게 먹자 하신 말뜻은 아들은 집에서 쉬게 너만 와라 라는 그 뜻이죠. 저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정도의 눈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 김장이고 처음으로 가서 일하는 건데 저 혼자 오라고 하시니 내심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 말 해석 없이 그대로 전달했고 역시나 눈치 없는 남편은 본인이 시모보다 더 잘할 건데 왜 쓸모 없느냐고 싫다고 같이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하고는 한치라도 떨어져 있기 싫다고도 하고 꼭 가서 나도 수육을 먹을 거라며 나 빼고 먹으려고 하냐면서 반드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한다면 같이 가자고 말을 하고는 결국에는 남편의 뜻을 따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김장날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군요. 시모, 쟤는 있어봐야 방해만 되고 걸리적거리니까 방 안에 박혀 있으라 하고 우리끼리 수다 떨며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김장하자. 어머니, 같이 해야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 텐데 무거운 거 드릴 거 뭐 있으면 그 일 시키면 되잖아요. 아이고, 제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차라리 네가 더 힘이 세지. 하시면서 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마당에서 김장해야 했는데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고 방 안에는 보일러를 절절 끓는 수준으로 올려두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우리 쪽으로 오길래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당신은 그냥 방해하지 말고 방에 있으라 말하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눈치 없는 남편은 자기가 시아버지랑 둘이 할 테니 나랑 시모 보고 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남자들은 쓸모없다 하냐고 남자들이 마음먹으면 더 잘하는 거 보여주겠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남자들도 김장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여자들은 몸 차가우면 안 되니 둘이 들어가라고 계속 옆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인 좀 있으면 아기도 가져야 하는 몸인데 추위도 많이 타고 밖에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딱 굳어서 들어가라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우리가 더 잘할 테니 계속 저랑 시어머니 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럼 넷이 후딱 끝내자고 체념하시며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이랑 의자랑 대야랑 딱 두 자리만 준비해 두셨는데 한 자리 시아버지 앉고 한 자리 신랑이 차지했습니다. 신랑이 저보고 잔심부름 해달라기에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물 좀 먹여줘 이런 것들만 했습니다. 힘쓰고 힘든 것은 시아버지랑 신랑이 하고 양념에 묻히고 하는 것들은 시어머니랑 신랑이 하고 저는 진짜 애들이 하는 것처럼 잠심부름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남편한테 네가 뭘 할 줄 아냐며 며느리랑 자리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고된 일을 하는 건 신경도 안 쓰시고 오히려 열심히 시키시는데 신랑이 일하는 건 안타까우신지 계속 발 동동 구르며 내가 너 이러라고 부르는 거 아닌데 추울 텐데 괜찮으냐고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계획대로 안 되셔서 당황하셨는지 본심이 저절로 막 나오시는 거죠. 저를 이 추운데 와서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대신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시어머니 속내가 너무 보여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신랑은 그러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엄마가 며느리 엄청나게 아끼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본인 안 왔으면 며느리 고생하고 큰일 날 뻔했으니 다행이지 않느냐고 나 잘 왔지? 나 예쁘지? 하면서 시어머니 속을 긁어 놓더라고요. 남편은 눈치가 진짜 없어서 평소 시어머니가 아들 별로다, 며느리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다 굳게 믿었던 거죠. 결국 김장 다 하고 수육 삶았는데 동네 사람들 놀러와서 좀 나눠주느라 고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신랑이 그거 보고 뭐냐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하면서 사와야 하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제 귀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는 김장하면서 김치를 많이 먹어서 고기 안 먹어도 되지? 네? 고기 있으면 먹어야죠. 왜 안 먹어요? 우리는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고기 얼마 없으니 남편 주자. 오늘 고생 많이 했잖아.
뭐 그러죠 하고 반강제적으로 고기 안 먹기로 약속이 되었죠. 그런데 귓속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만 하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완전 그 상황인 거잖아요. 아들은 더운 밥 주고 찬밥만 며느리 주는 밥 먹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고기 안 먹느냐고 자꾸 제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더라고요. 많이 먹었다고 하니 안 먹는 거 다 봤다고 내가 먹으면 고기 올리고 먹으면 고기 올리고 저는 시어머니 표정을 살피게 되죠. 시어머니 표정이 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신랑 때문에 넷 중에 결국 제가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 안 먹기로 무언의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밥 한 숟가락에 고기 하나씩 먹었더니 배부르더라고요. 신랑이 설거지는 우리끼리 할 테니 시부모님 고생하셨다고 먼저 쉬시라고 등 떠밀어 내보내시고 부엌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시댁 구조가 특이해서 부엌은 독채처럼 따로 나와 있고 부엌에 작게 마루가 딸려 있고 보일러도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신랑이 오늘날 추운데 고생했다고 여자는 하체가 따뜻해야 하니 엉덩이 대고 앉아서 쉬라고 아직 배고프다고 설거지만 끝내고 탕수육 사달라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싸늘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신랑 설거지 다 시킨 거 아니지?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안 그러지? 라고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밖에서 저희 이야기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아들이 손에 물 묻히고 고생했을까봐 안절부절 하시는 표정이 참 뭐랄까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보고 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신랑은 그거 못 듣고 우리 데이트 간다고 이따 다시 올게 하고 제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나갔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다시 집 들어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쩜 아들이 혼자 다 일하는데 눈치가 없냐며 고기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눈치 없이 지 남편 안 주고 지 혼자 다 먹어버리네 하면서 저보고 진짜 빵점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도 느리고 눈치까지 없다며 어떻게 저런 애가 들어왔을까 라며 계속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고생만 시킨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니까 아버님이 거참 그만 좀 하라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온종일 서러웠던 거 다 터져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신랑 얼굴 보자마자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26살 어린 나이기도 했고 나도 친정에서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라 살면서 김장 한번 안 해봤는데 옆에서 수육 얻어먹고 놀기만 한 게 다일 정도로 친정에서는 소중한 딸인데 나중에 엄마 없을 때 많이 하고 엄마 살아있을 땐 엄마가 해주고 싶다고 너 김장하는 거 싫다고 단호하게 엄마는 친구분들이랑만 하시고 절대 못하게 하셨죠. 추운 날 벌벌 떨면서 불편한 시댁에서 김장 돕고 잔심부름이지만 나름 열심히 도왔는데 계속 일머리 없다고 구박하시고 수육도 못 먹게 눈치 주시고 온종일 서러웠던 게 빵점 며느리 소리에 터져서 그냥 울었습니다. 신랑이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울그락풀그락해지더니 시모에게 가더니 엄마 내가 화장실 가려고 다시 들어가다가 다 들었다고 엄마 도대체 그런 소리가 왜 나와? 빵점 며느리라니 힘들게 와준 며느리에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그렇게 눈치 주고 했는데 먹는 거 혼자 다 먹고 너한테 다 시키더라. 넌 그렇게 잡혀 살 거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기분 좋게 왔는데 엄마가 정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정말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센 타입이신데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니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여자의 환장해서 엄마도 못 알아본다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나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연 끝내자고 문을 발로 차버리고 나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 후로 4년째 왕래 한 번 연락 한 번 안 합니다. 시모가 그날 저보고 사과할 거면 얼른 하고 아니면 너희끼리 잘 살아라. 문자 한 번 보낸 게 마지막이고 그 후로 연락 없고 저도 딱히 답장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싶어 남편한테 당신만이라도 왕래하라고 해봤는데 자기는 아내가 우선이고 엄마 아빠가 잘 챙길 거라고 남자들이 각자 아내만 챙기고 살면 되는 거라고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만 믿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고 저는 편하고 좋지만 남편이 좀 걱정은 됩니다.
김장철만 되면 시댁 김장설 올라올 때마다 생각나서 써보네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연락 한 번 올 법한데 정말 자식 버렸다 생각하셨는지 연락 한 번 없으십니다. 덕분에 명절이고 시모 생신이고 모두 프리패스입니다. 첫 김장이 인생의 마지막 시모와의 김장이 되었네요. 그 사이 딸도 하나 낳았고 시모도 동네 건너 소문 들어서 알 텐데 자존심에 절대 연락 먼저 안 하시더라고요. 편해서 좋기는 한데 나중에 조금이라도 남편이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래도 손주가 생기면 어떻게든 왕래가 시작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서로 연락하지 않으니 제가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고나 할까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주작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주작 같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할게요. 눈치가 없기는 한데 정말 저한테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눈치는 진짜 없습니다. 아직도 시모 얘기 나오면 며느리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김장날에 변한 거냐고 해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시모도 남편도 둘 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내는 거고요. 남편은 엄마가 잘못한 거고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굽히면 다시 연락할 마음은 있으나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거 싫다고 연락하지 않고 시모도 아마 첫 손주 보고 싶으실 테지만 그 욕심보단 자존심이 더 세서 연락 기다리는 중이실 겁니다. 여전히 저희 친정에도 잘하고 아이 낳은 지금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예요. 손에 비린내 묻히지 말라고 늘 생선가시 손으로 발라서 밥 위에 먹기 좋게 올려주고 자다가 잠결에 제가 추워하면 작은 기척에도 벌떡 일어나서 이불 덮어주거나 수면 양말 신겨주고 다시 잠드는 그런 남자입니다. 아기 낳았을 때 완전한 모유 수유에 직후라 새벽 수유는 남편이 도울 수가 없었고 새벽에 잠 못 자느라 고생하는데 수유 외에는 손가락 까딱하지 말라며 집안일 100% 다 해주기도 했네요. 제 속옷 양말까지 직접 손빨래 다 해줬습니다. 자작 같다고 저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는 댓글에 기분 좋아서 잠깐 자랑 좀 했습니다. 그런 좋은 남편이라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원인이 되어 엄마랑 인연 끊게 된 게 괜히 미안해지고 신경이 쓰입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된 거 다시 왕래해봤자 미운 털 단단히 박히고 관계 맺기 어렵겠지만 남편은 아무리 믿고 잘못했어도 자식이라 괜찮을 테니 남편만이라도 연락하고 지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남편도 고집이 세서 한번 시모가 먼저 굽히기 전까지 연락 안 한다 정했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시모도 마찬가지라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기도 할 겸 남편 자랑도 조금 할 겸 쓴 글인데 자작이라는 댓글들만 너무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자작이라 생각되시면 그냥 자작이라 생각하시되 그래도 만약 사실이라면 둘이 화해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시는 아이디가 있다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세요. 댓글입니다. 와, 남편 1000점 만점짜리네. 눈치가 없는 게 아닐 거예요. 하는 거 보면 고민 척하는 여우거든요. 아주 똑똑한 여우. 설거지할 때문에 문 잠그고 순이 쉬게 한 거 보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척 돕다가 아내가 상처받은 걸 안 순간 엄마랑 한판 한 것 같습니다. 유니콘 같은 남편이네요. 매력이 쩔어요. 댓글이 뭘 다시 화해해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 같은 며느리 봐서 아들이랑 연 끊어놨다고 개거품 물고 난리칠걸요. 왜 굳이 힘든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세요. 좋은 남편 만났으니 남편 등 뒤에 숨으세요.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